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말로 남은 진실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사건의 핵심은 법정에 서지 못한 참고인의 진술, 즉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진술조서에 과연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있었다.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직접심리주의와 반대신 문건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진술에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외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대법원은 먼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허용하는 예외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참고인 진술조서나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제312조와 제313조에서 설정한 엄격한 요건에 대한 예외 위에 다시 한번 예외를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정에서 진술자를 직접 보고 반대신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서면 증거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그 요건은 느슨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인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이른바 특신 상태가 인정되기 위한 증명의 정도를 명확히 했다. 단지 그럴듯해 보인다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유죄 인정에 요구되는 증명 수준과 동일한 강도를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신 상태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확실성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참고인의 진술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진술 내용은 세부적으로 일관되지 않았고 다른 참고인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도 존재했다. 또한 진술자는 사건의 이해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진술 시점 또한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참고인을 대질신문하는 등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간략한 진술서만 확보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특신 상태의 법리가 전문 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도 그 원진술이 특신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전달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전문 증거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시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크다. 실무에서는 종종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거나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특신 상태를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접근이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잠식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판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법의학과 과학수사의 관점에서도 이 판결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인간의 기억과 진술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시간의 경과와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과학적 증거는 반복 검증과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다. 대법원이 특신 상태의 증명을 합리적 의심 배제 수준까지 요구한 것은 진술 중심 입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객관적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으로 되돌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정에 서지 못한 사람의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쉽게 유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신문의 기회가 사라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 객관적 사정이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도 725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하며 예외가 원칙을 잠식하지 않도록 경계한 판례로 남는다.